고상만의 수사반장. 옛날 전쟁에서는 장수들은 그런 투구를 썼습니다만 일반 병사들은 그럴 돈이 없었죠. 물론 중세시대 기사들이 말을 타고 전투를 벌였을 때는 기사들은 중무장을 했어요. 그때는 귀족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병들의 기사들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근대 국가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아마도 1차 세계대전쯤 돼서 각계 병사들에게도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구 개념의 철모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겠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런 군장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특히 나치 독일의 그런 각진 철모는 꽤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군복의 아름다움은 휴고 보스의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철모의 턱끈을 보통은 이렇게 턱에다 이렇게 하고서 결박을 하고서는 훈련에 나갑니다만 그 총이 철모에 빗맞았을 경우에는 팽 돌아가면서 오히려 목이 꺾이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건 비극도 있죠. 아무튼요. 자신에게 맞는 철모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얼굴 큰 게 절대로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 얼굴에 맞는 철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소유자. 자, 고반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 방송 듣는 분은 큰 오해를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잠깐, 임대웅 PD. 얼굴이 좀 크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절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썩소를 날리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철모에 관련돼서 철모를 네. 단서로 해서 판문점의 김은중이는 누가 죽였는가 5편이자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는데 오늘 일찍 좀 시작하자고 이렇게 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총 4번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그 방송을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5번째로 이제 이 최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방송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우리가 왜 판문점 김은중이는 누가 죽였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진실을 이제 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특조단이 99년도 4월 14일 날 국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김은중이가 자살했다고 이제 했는데요. 그날 국회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있었던 명동까지 걸어오면서 다시 결심을 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진실을 찾아서 추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이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방부는 그것이 미군 군의관 아리스데이가 김은중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현장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김은중이의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온 철모를 벗은 후 그 철모를 자신의 등 뒤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김은중이의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자살했더라. 그러니까 사망했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황해갖고 밖에 있는 로펜보그 대대장에게 김은중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나갔고 철모를 벗은 채로 철모를 벗어서 등 뒤에다가 내려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간 상태에서 미 정보 하사인 포토가 현장으로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현장 사진병이죠.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진을 찍는 게 사진을 찍는 정보병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사진을 쭉 찍고 나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뒤에 자기가 철모를 벙커 안에다가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리스데이가 대대장의 운전병 홀데리스에게 자기 철모를 찾아와라. 뭐 해서 이제 찾아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제 찍히게 된 철모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아리스데이의 철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당시 아리스데이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던 위생병인데 한국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입대했던 사람이고 당시 제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제대를 한 후에 연세대학교에 복학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위센병하고 그리고 또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나서 3번 벙커에서 그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3번 벙커 앞에 경비를 섰던 소대원, 경비 소대원인 김병장, 김모 병장인데 이 김병장하고 위생병인 이 병장을 제가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한테 이야기 듣고 확인한 결과가 있는데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송 내용만큼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설명하려면 며칠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압축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중이의 사망 의혹의 쟁점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다 묶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김은중이가 언제 사망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시간이요? 예. 김은중이가 언제 사망한 거냐. 국방부는 김은중이가 사망한 시각이 1998년 2월 24일 낮 12시 20분경 사망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군요. 예, 점심시간에 12시 20분경 사망했고 이 사체가 발견돼서 비상이 발령된 시각은 그로부터 9분 후인 12시 29분에 비상이 발령됐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약 8년간 98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약 8년간을 싸웠습니다. 뭘 갖고 싸웠느냐? 밥차가 이 부대에 점심을 주기 위해서 오는 밥차가 몇 시에 도착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보통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그 전에 도착해야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병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다녀와 본 분은 다 알아요. 그 후에 도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 상식을 가지고 8년을 싸운 거예요. 군대에서 밥대 놓치는 거는 커다란 죄예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시기에서 실패한 취사병은 용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밥이라고 하는 게 군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밥차가 왜 이게 이제 밥차가 논란이 됐었냐면 이런 겁니다. 밥차가 도착을 한 후 그 밥차가 왔다는 것을 소대장에게 식사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모 일병이 소대장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렇게 찾던 중에 약 20분 정도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김은중이가 사망을 한 걸 발견했다. 따라서 김은중이가 발견된 것은 밥차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밥차는 12시 이전에 훨씬 이전에 도착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음 저희가 알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벙커, 그러니까 김은중이가 발견된 사건 현장이 3번 벙커인데 그 3번 벙커 앞을 지켰던 당시에 보초를 섰던 김모 병장이 저희를 만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비상이 몇 시인지 모르지만 발령이 됐고 그래서 현장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사이에 3차례 상황 전파를 자기가 받았다고 합니다. 1차 전파는 소대장실 앞에서 누군가가 소대장이 쓰러져 계신다라고 전파를 했고 두 번째 전파는 식당 앞에서 소대장님이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신다라고 하는 2차 전파가 있었고 마지막 3차 최종 전파를 자기가 받은 것은 중앙통제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근무병으로부터 소대장님이 3번 벙커에서 저격당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3차 전파를 받았는데 이 전파를 받은 직후 자기가 3번 벙커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김은중이가 저격당했다면 바로 그 3번 벙커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로 그 너머가 북한 비무장지대였던 거예요. 거기가. 이게 저격당했다는 것은 바로 북한군이 쐈다. 저격당했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은 북한군에서 저격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감히 두려워서 그 현장으로 3번 벙커로 못 갈 것 같으니 자기가 최고 선임 분대장이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위기를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3번 벙커로 달려가면서 그 순간 주위에다 외쳤답니다. 지금 몇 시야라고. 그때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11시 40분입니다라고.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병장은 그 후로 우리 유족을 만나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김은중이가 발견된 시각은 12시 반이 아니라 11시 40분에 자기가 3차 전파까지 받고 난 후에 시각이 11시 40분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국방부가 주장했던 사고 발령이, 그러니까 비상이 발견된 시각은 12시 29분인지 아니면 김병장이 주장하는 11시 40분인지 이 둘 중에 진짜 무엇이 진실인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서 김병장의 진술을 계속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김병장이 그러니까 몇 시야? 그러고는 외치면서 달려가면서 11시 40분에 3번 초소에 가서 그때부터 그렇죠. 경계근무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병들은 전부 다 이 시각이 12시 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병장만 혼자 11시 40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저희가 CCTV를 확인했는데 특조단 수사관들이 이 김병장을 조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냐. 남들은 다 12시 반이라고 하는데 너 혼자 왜 11시 40분이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진술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이상한 놈이다. 그게 군대식이죠. 네가 이상한 놈이다라고 압박을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볼 땐 네가 제일 수상해라는 얘기를 해서 이 김병장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항변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CCTV로 저희가 확보해 놨는데 그런데 결국은 진실은 무엇이었냐. 아까 전에 우리 병영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밥차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는 밥차는 12시가 넘어서 올 수가 없어요. 전시가 아닌 이상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밥차는 12시 전에 모든 부대에다 밥을 주고 모든 군인은 12시가 되면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차는 241 GP 사고가 발생한 241 GP 현장에 와서 그 밥을 내려주고 더군다나 다른 부대 한 군데에다 더 밥을 주러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다가만 밥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1 GP에다가 밥을 주고 그리고 그 밥차는 또 이동해서 다른 부대 한 군데에다도 또 밥을 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시에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차는 그렇다면 최소한 11시 30분 이전에 온 것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밥차가 12시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41 GP에서 김은중이가 사망한 거를 보고 나서 비상이 발령됐고 이 발령된 비상에 따라 대대로도 이게 전파가 됐어요. 대대본부로도 전파가 됐는데 당시 대대본부에서 241 GP에서 김은중이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들은 3명의 정보병이 군 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 뭐냐면 정보병은 대대본부에서 식사를 할 때 정각 11시 반에 밥을 먹는데요. 거기서는? 대대본부는 11시 반부터 배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본부니까 바로 거기서 가져온 밥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데 정보병은 모든 부대원들이 식사하기 전에 줄을 서지 않고 무조건 제일 먼저 먹는답니다. 정보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줄을 서지 않고 제일 빨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정보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특권,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 정보병 3명은 밥을 못 먹었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비상이 발령됐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즉, 이걸로 봐서도 김은중이가 그러니까 밥차는 11시 반 전에 왔고, 그리고 김은중이는 그 이전에 사망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241 집회에서 들려온 권총 발사 소리입니다. 네. 국방부는 김은중이가 사망한 날 아무도 김은중이가 자살하기 위해서 총을 쏜 총성 소리를 못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도 못 들었대요. 아무도 못 들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직접 99년 1월 13일 날 네. 그 241 집회를 갔었어요. 네. 가서 총성 청취 실험을 했었어요, 그날. 저하고 시사저널의 정의상 기자 등등 연합뉴스 YTN 해갖고 다 같이 가갖고 네. 거기서 3번 벙커에서 돼지머리에다가 총을 쏘는 소리를 내고 그 소대장실과 식당과 그리고 그 바깥에 벙커 타워 1 이런 네. 데에서 이 총성 청취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실험하는 거였는데 저는 당시에 기자들과 소대장실에 있었거든요. 네. 소대장실과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미로 같은 통로로 돼 있는데 네. 그 통로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거기서 총성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거기서 총성과 유사한 소리가 들리는 건 무조건 캐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 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음 장치가 잘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맞습니다. 상태에서는. 예. 어디서 뭐가 들리는지를 정확히 듣는 게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들린 저희가 이거 총성 소리인데 했는데 3번 쐈거든요. 빵빵빵 네. 다 들렸거든요. 네. 근데 241 집회에 있는 병사들은 아무도 총성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당시 부소대장은 뭐라고 소대원들에게 얘기했냐면 총을 머리에다가 바짝 대고 밀접사로 쏘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풀리는 거로 해결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죠.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중이는 밀접사가 아니었고 네. 근접사 1, 2cm 정도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총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소리를 들은 그날 군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241 집회 병사가 아니라 그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240 집회의 군인이었습니다. 240 집회에는 241은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네. 240은 우리나라 군대가 관할하는 데인데 그 수백 미터 떨어져서 보초 근무를 쓰던 군인들이 2명이 241 집회 쪽으로부터 들려온 총성을 들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북한군이 쏜 거다라고 당시 자기네들은 생각해서 보고를 해야죠. 그러면. 절차를 네. 따라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그 시각이 언제였냐? 자기네들은 12시에 교체하는 근무요원이었다. 네. 그런데 자기네가 들었으니 이건 12시 훨씬 전에 이 총성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네. 이것을 확인하려니까 군이 처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이 사실을 처음 누가 또 제보받았냐? 유족이 받은 제보예요. 아. 예, 김은중이가 12시 이전에 사실은 사망한 거다라고 우리는 주장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마느냐 할 때 저희한테 제보가 된 게 사실은 240 집회에 있는 군인 2명이 12시 이전에 들린 총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보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어디서 밝혀졌느냐 2006년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저희가 조사해달라고 제기하니까 이 군인들을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총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느냐. 놀랍게도 당시에 군 지휘관 소대장이 자기네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찾아와서 총성을 들었냐고 물어보길래 들었다라고 그때 그래서 보고도 했다고 하니까 종이를 내밀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대로 받아 써라. 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총성을 듣지 못했으며 차후 이 진술을 번복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숨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도대체 왜 사망 시각을 지금 조작했다고 지금 결론이 나는데 왜 사망 시각을 조작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면 누구도 죽인 사람이 없어야죠. 그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되죠. 거예요. 그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처럼 김은중이가 사망한 것은 12시 20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12시 20분에 맞춰서 모든 경비 소대원의 알리바이를 조사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12시 20분에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식당에 있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었다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사실은 김은중이는 그 이전에 최소한 50분 전인 11시 30분, 40분 사이에 사망을 이미 했다면 네. 그렇다면 이 알리바이는 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김은중이가 진짜로 사망한 시각을 조사한 게 아니라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적어도 50분, 1시간이 넘은 이후에 알리바이를 조사했으니 그들은 알리바이가 생겼겠죠. 그렇죠. 식당에 있었거나 어디에 있었거나. 예. 따라서 이 김은중이가 그러니까 밥차가 몇 시에 도착했고 그로 인해서 김은중이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아무 문제 없었다. 알리바이가 완벽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살이라고 했던 근본 그 골자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전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확인됐던 알리바이는 다 거짓인 겁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네. 따라서 12시 20분을 기준으로 당신이 뭐 했냐, 12시에서 12시 20분 사이에 뭐 했냐를 물으면 안 되고 네.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를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6년째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실 그 12시 20분, 12시부터 20분 사이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나를 정확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문점이 생기면은 그렇죠. 다시 그 서브 개념으로 백업 맞습니다. 개념으로 11시부터 11시 반까지 뭐 했냐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맞습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국방부가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네. 아니면 이거를 숨긴 건지는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성을 듣지 못했고 예. 이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 감수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네. 강요를 해서 그래서 이 사병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었지만 네. 자기가 군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까봐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줬다. 그렇지만 진실은 분명 총은 12시 이전에 들렸고 나는 것을 들었다. 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밥차 시간, 그러니까 즉 김은중이가 진짜 몇 시에 사망했느냐가 논란이 있어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철모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아리스 대위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김은중이의 오른손에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은 것. 네. 이것은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김은중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김은중이가 최우선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김은중이가 자살하려면 반드시 오른손에 화약흔이 검출돼야 된다는 것이 권익위원회가 12명의 사수를 동원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다 이용해갖고 총을 쐈는데 그렇게 쏴놓은 12명이 전부 다 화약흔이 검출됐고 네. 그런 3번의 모든 걸친 40번 정도의 총기 실험, 네. 방아쇠를 당기는 그 화약흔 검사 결과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김은중이는 그 화약흔이 일체 하나도 검출되지 않은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김은이 자기가 방아쇠를 당겨 자살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데 그렇다면 누가 김은을 죽였느냐의 범인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철모입니다. 철모. 그러면 이 철모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위생병을 만나서 국방부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것이 아리스데이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아리스데이가 철모를 쓰고 왔는지를 물어봤어요. 네. 이 위생병한테. 그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위생병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비상이 울렸대요. 본부 중대에 있을 때. 네. 비상이 울려서 자기가 철모와 X반도 등 군장을 다 차리고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더니 네. 아리스데이가 그걸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가서 철모를 벗고 와라. 그리고 군장을 다 해체하고 캡을 쓰고 와라. 그렇죠. 천으로 된 캡을 예, 예. 쓰고 와라. 그래서 이 위생병은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서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리스데이가 앰뷸런스 앞좌석에 이미 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자기도 들 것을 가지고 뒤에다 이제 그 앰뷸런스 뒤에 환자가 타는 그쪽으로 이제 승차를 했는데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가서 보니까 아리스데이는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그 들 것을 갖고 왔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위생병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솔직해요. 사실은 나는 아리스데이가 철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솔직히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니요. 보질 못했대요. 자기 보고 철모를 벗고 와라. 네네.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이미 타고 있었고 네네네. 내렸을 땐 이미 벙커 안으로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냐. 나한테 철모를 벗으라고 한 아리스가 네. 정작 자기는 철모를 쓰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아리스가 철모를 쓸 이유가 쓰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경비 소대원들에게도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3번 벙커를 지키고 있던 김병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벙커 3번 벙커를 온 사람 중에 철모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나만 철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긴 철모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머지는 철모를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한다. 아무도 철모를 쓰고 온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리스가 철모든 천모자든 뭐를 안 쓰고 이렇게 민머리로, 그러니까 다 원래 군인들이 네네. 모자 쓰도록 네, 돼 있거든요. 그렇죠. 모자 벗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철모든 실내에서, 뭐든. 예, 예. 실내에서는 괜찮지만. 예. 네. 그런데 이 업무 중에 모자를 안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안 되는데 네. 모자를 누구도 안 쓴 민머리를 자기는 본 적이 없고 마찬가지로 비상이 발령돼서 당시에 경비 소대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군의문사위원회에서 일일이 조사할 때 다들 대동소이 누구도 철모를 쓴 사람이 없었다. 경비 소대원. 비상 발령에 따라 자기네들은 철모 쓰고 총까지 들고 뛰어나갔는데 이후에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철모를 쓰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자, 철모를 진짜 썼을까 안 썼을까, 쓰고 왔을까 안 왔을까,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스 데이가 네. 철모를 썼든 안 썼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째서죠? 왜 그러냐면, 그 3번 벙커 앞을 지키고 있던 김병장의 진술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을 한다. 99년도 4월 달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15년 전에 직접 제가 만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다 녹음을 해서 네. 지금도 녹음 파일로 갖고 있는 건데요. 네. 뭐라고 하냐면 3번 벙커 앞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다. 김은중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3번 벙커 앞을 딱 지키고 있는데 흑인 병사 하나가 자기 앞을 지나서 3번 벙커 안으로 들어갔다. 제일 네. 먼저 온 누군가가. 네. 자기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흑인 그 미군이 네. 벙커 안으로 자기를 제치고 들어가두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안에서 후레쉬가 터졌었다. 카메라 후레쉬가 터졌대요. 퍽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그 백인 체구가 건장한 백인이 들어왔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사진 찍고 그 사진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아리스 데이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하사, 네. 포토 하사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간 거죠. 먼저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네. 그 사진을 다 찍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리스 데이가 도착을 해서 벙커로 들어간 거예요. 수사 결과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리스가 먼저 왔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네네. 예, 수사 결과에서도 그랬군요. 당시에 클락데이와 포토하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제일 먼저 현장으로 왔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아리스 데이가.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리스가 온 거죠. 네. 이 부분에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가 철모를 썼든 천모자를 썼든 더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진은 아리스가 오기 전에 사진이 찍혔던 거죠. 이렇게 해서 미리 네. 이제 사진이 찍혔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위생병에게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침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낸 찍힌 철모 사진을 제시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리스데이의 철모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위생병한테 이제 딱 보여줬는데, 이 위생병이 굉장히 착하고 정직해요. 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파문이 그렇게 큰데 이거 좀 여쭤보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안 만나줄 줄 알았어요. 좀 만나자 그러면 연세대도 다니니까 공부도 잘할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통 착하기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자기 부모님한테까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 왔다고 하는 아주 정직한 친구라 어떻게든지 꼼꼼하게 진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각오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착하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 철모를 아리스가 썼는지 안 썼는지 조금이라도 본 기억이 있는지를 무진장 노력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가 철모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 철모가 혹시 아리스데이의 철모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찾은 그 철모 사진을 딱 보여주는 순간 이 위생병의 표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거 아리스데이 철모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철모는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디자인이 달라요. 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똑같았어요. 아, 여긴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아. 여긴 미군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군이군 미군이군 똑같은 철모를 쓰고 자, 있었거든요. 간만에 좀 얘기하려다가 이제 이거 찌그러지고 있는. 예, 그런데 하여간 이 철모를 딱 보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니냐 했더니 이유가 정말 너무 황당할 정도로 간단했어요. 뭐냐? 네, 그죠? 자기가 매일매일 아리스데이의 철모를 봤는데 어떻게 모르겠냐. 아. 네. 자기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미군 군의가 아리스데이의 철모는 그 관물대에 늘 한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예쁘게 예. 깨끗하게. 그래서 그 철모 상태를 자기가 매우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보여진 이 사진 속의 철모처럼 내피가 너덜너덜 찢어져 있고 땀으로 더럽고 또 군데군데 녹색의 위장 크림이 묻어 있는 이 철모는 이 미군 군인간 아리스데이의 철모가 아니다. C급 이런 C급은 아니라 이거죠. 그건 거의 쓰레기급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땐 어떻게 이런 철모를가 쓸 수 있냐고 자기도 오히려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그 아리스데이의 철모는 A급 철모. 네. 더군다나 이게 정말 아리스켓이 아니라고 하는 진짜 근거는 뭐냐면 녹색의 위장 크림이 묻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위장 크림이 왜 묻어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한 건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위장크림은 경비소대가 비무장지대 등을 수색하거나 이런 작전이나 훈련 때 얼굴에 바르는 건데 미군 군의관은 이런 위장크림을 바를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 위장크림을 바르고 작전에 나갈 일이 없어서 네. 만약에 훈련 등이 있어서 만약에 출동한다 해도 군의관 아리스는 앰뷸런스에 타고 있다가 네. 그래서 나가서 차에 앉아 있다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차 타고 그대로 돌아온대요. 네. 그런데 이 철모에는 위장 크림이 잔뜩 묻어 있는데 왜 이게 아리스 철모냐?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국방부도 모르지 않을 텐데 위생병도 아는데 네. 이걸 왜 아리스데이의 철모라고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천용택과 당시 양인목 특조단장 거짓말을 했는지 분개하던 그때였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났던 게 위생병하고 바로 보초를 쓰던 김병장이라 했잖아요. 김병장이 자기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네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개를 쭉 내밀더니 그게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경비소대원 철모인데?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아냐고 제가 물어봤죠. 예. 매일 보는데 우리 모릅니까? 근데 이 철모가 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런데 이 철모가 이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몰랐던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이 철모 자세히 여기를 보시라고 하면서 철모에는 턱끈이 있거든요. 예, 이게 있죠. 장착하게 해서 턱에다가 이렇게 밀착해서 고정을 고정하는 끈이 네. 있는데 네. 이 철모 턱끈이 지금 한쪽으로 말아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게 똘똘똘똘똘 말려서 무슨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이게 뭉치로 이렇게 예, 말아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위생병도 이건 규정 위반이라 이런 철모가 어떻게 미군 철모냐? 미군은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이런 거 특히 백인 네네. 미군 군의관이 그런 거 안 한다 했더니 그 소대원 김병장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거는 우리 경비소대원들이 하는 거다. 근데 이 경비소대원도 이게 이제 턱끈이 덜렁덜렁거리고 막 이렇게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짬밥을 먹어야지 맞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병 마로봉 이상이나 예. 이렇게 말아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건 상병 마로봉 이상의 경비소대원 중에 한 명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마치 파마 고정할 때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예. 그러더니 그때 이 사람이 또 보다가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간사님? 그러면서 얘기해서 또 뭐가 이상하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 네. 이게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철모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이 철모에 캐모밴드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캐모밴드가 뭐냐? 아세요? 형님? 철모 위에 색깔로 이렇게 두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캐모밴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철모에 이름표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고탄력 고무 밴드예요. 네네. 그래서 이 철모 맨 밑에 고탄력 고무 밴드로 해서 양쪽에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네네. 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부착시켜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야광띠 훈련을 나갈 그렇죠. 때 뒤에서 아주 컴컴한 어떤 작전 지역을 갈 때 뒷사람이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식별할 수 예, 있게. 그래서 이제 철모 뒤에 야광띠를 2개를 네네.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고탄력 고무밴드인데 네네. 이게 이제 캐모밴드라고 이름이 불리는 건데 이게 거의 벗겨질 만큼 위로 벗겨져서 올라가서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캐모밴드가. 예.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비틀려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철모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캐모밴드는 굉장히 강한 고무줄이라 손으로 일부러 잡아당겨서 벗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거의 벗겨질 만큼 그 앞으로 위로 말려 올라가서 비틀어져 있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한 게 있어요. 뭐죠? 풀린 겁니다. 네. 뭐냐? 제가 지난 2회 방송 때 노효수 박사가 이야기했던 김은중이의 두정부 혈종. 예. 머리에 멍이 들어 그러니까 주먹만한 네네. 크기의 멍이 들어 있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이 노효수 박사는 누군가에게 가격되어 맞아서 멍이 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맞았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맞았다는 것인가. 네. 예? 그래서 그 김은중이 아버지는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하면서 당시 무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김은중이가 갖고 있던 무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내리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무전기로 내리치면 그게 각이 있고 이래서 각이 있죠. 예, 그래서 어딘가 네. 찢어져야 네. 되는데 네. 그런 흔적은 없고 두 번째는 당수 등 이런 손으로 내려쳐서 생긴 게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또 그것도 좀 무리하다 했는데 이 철모가 현장에 있었고 그 철모가 강한 충격에 강한 충격에 의해서 카모밴드가 철모를 이렇게 만약에 들고 머리를 내리쳤다. 예. 그러면 거기는 둥그렇고 하니까 머리가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죠. 네. 그러면서 그 강한 충격에 의해서 캐모밴드가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돌아갔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방부 특조단이 현장에 철모가 있었다고 하는 걸 노효수 박사한테도 알려줬고 그걸 보자 노효수 박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효수 박사한테 팩스를 보내서 실제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라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노효수 박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신을 팩스로 보내줬는데 그 팩스에 뭐라고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그런 보고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없다. 만약에 현장에 철모가 있었다면 그것은 살인자의 철모다. 으아. 그것으로 머리를 내리친 거다. 내가 이 중요한 자료를 왜 무시했겠느냐. 나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팩스를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합치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철모가 진짜 누구 것이냐가 네. 바로 김은중이가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다면 그것이 김은중이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 철모의 진짜 주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철모가 미군 군의관 것이라고 국방부는 주장했지만 이것이 미군 군의관 것이 아니라 한국군 철모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캐모밴드 그 철모의 이름표입니다. 예. 자, 미군이 쓰는 철모에는 이 철모 앞에다가 네. 수로 자기 이름을 써요. 숫자로? 그러니까 수를 놓는다고요.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미군은 자기다가 예를 들어 캐빈 그러면 네. 캐빈 뭐 해갖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박음질로 네네네. 수를 놔갖고 이름을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철모의 이름을 굳이 뒤에다가 쓸 필요가 네. 없어서 야광 밴드를 하나만 네. 부착을 합니다. 캐모밴드에. 네. 뒤에 그냥 작전 때, 네. 그 야광띠로. 그것만 보라고. 그것만 보라고. 이름은 앞에 써있기 때문에 네. 이 철모가 직거라는 걸 아니까. 네. 그런데 한국군은 이 앞에다가 수를 놓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야광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군 철모에는. 그래서 하나에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하나에는 영문으로 이니셜을 써요. 네. 이 철모는 이름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이다, 이거. 한국군 철모죠. 이름표가 두 개가 있었던 이 철모. 그래서 국방부에게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왔던 겁니다. 이 철모 누구 거냐? 일단요. 지금까지 된 걸로 봤을 때는 물 좀 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일단은 미군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거고 이 경비소대의 것이다. 네. 그리고 짬밥을 좀 먹은 예. 상병 이상의 것이다. 상병 마로병 이상의 그러니까 것이다가 상병 마로병-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는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데 국방부는 그 철모가 진짜 누구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추적을 할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국방부가 제시했던 경비 소대원들의 알리바이는 무너진 겁니다. 네. 예, 사망 시각이 국방부가 주장했던 것과 최소한 50분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따라서 그 12시 20분을 기준으로 알리바이를 조사했던 것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다. 다시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어디서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정말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 경비소대의 부소대장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사? 예.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경비소대의 부소대장은 북한을 넘나들었던. 그렇죠. 북한을 넘나들어서 이로 인해서 적과의 내통이라고 해서 구속까지 됐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 구속된 이후에 마침 그 부대에서 사망한 의문사한 군인이 바로 그 북한을 넘나들었던 부소대장의 직속상관 소대장이었다라는 것이 매치되면서 네. 모든 언론이 이 사망 의혹에 대해서 중심에 네. 부소대장이 뭔가 연루돼 있지 않냐 예,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파문으로 크게 확산됐던 건데 결국은 특조단 수사 결과 부소대장은 김은중이를 살해한 것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드러났어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김은중이가 사망하기 전에 북한에서 상위 한 명이 변영관 상이라고 네. 북한군이 한 명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었습니다. 위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우리로 따지면 중위랑 대위 사이예요. 예. 그런 사람이 갑자기 98년 2월 초에 24일 날 김은중이가 사망했는데 2월 초에 북한군에서 변영관 상이라는 사람이 귀순을 했고 네. 북한은 변영관을 우리가 납치했다라고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 변영관 상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연히 우리 군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는 귀순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네. 주장했고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우 충격적인 도발을 합니다. 위협적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 측 장교 하나를 살해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당시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하에 김은중이가 바로 2.4.1 집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네. 그런 상황 하에서 경비소대 부소대장이 북한을 넘나들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되니까 많은 언론이 의구심을 제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 하에서 부소대장은 자기가 뭘 했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 그래서 이제 특조단이 얘기한 게 부소대장은 범인이 아니다. 김은중이를 죽이지 않았다. 왜? 그는 그 시각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어요. 12시 30분 12시까지. 12시까지. 예. 자기가 12시까지 컴퓨터 작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각에 컴퓨터 작업하고 있어서 이 부소대장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소대장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그가 좀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조단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답변도 안 내놨습니다. 뭐였냐면 네. 이 결과는 특조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계속 그렇다면 진짜로 부소대장이 컴퓨터 작업을 했다는데 얼만큼을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밝혀달라고 요구하니까 계속해서 그 컴퓨터를 압수해서 실제로 작업한 시간이 뭔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군 재산이라고 하면서 군 부대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끝내 조사를 못했는데 네. 특조단에서 결국은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참 황당무계한 결과를 냈어요. 예. 뭐냐면 부소대장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다 파쇄돼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희는 정말 황당했죠. 아이고, 참. 정말 황당했죠. 어떻게 자기의 유일한 알리바이 증거였는데 네. 자기가 그 시각에 김은중이가 사망하던 시각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을 얼마큼 했다고 주장을 했냐면요. 24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23일 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그 업무 보고 문서를 작성했고 다시 김은중이가 사망하던 날도 아침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또 2시간 동안 도합 8시간을 작업에 열중하느냐고 김은중이가 몇 시에 소대장실을 나갔는지도 모른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민사재판부와 그리고 군조사본부에서도 확인된 그리고 군의문사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 뭐냐면요. 공의. 작업 내용이 없다였어요. 거의 없다. 8시간 동안 작업했다고 하는데 그 사전에 이제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파기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걸 근거로 조사한 결과 그것은 이 작업 내용이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더군다나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작업한 내용이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알리바이 증거를 스스로 그 98년도 8월경에 용산에 가서 본인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함으로써 위 작업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군수사기관이 그 이후에야 이게 파쇄한 이후에야 컴퓨터를 압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 증거물의 확보 지연 내지 알리바이 수사에 그러니까 부소대장의 알리바이 수사를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민사법정이 김은중이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리도록 한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했다 그러지만 별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않았다.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 인멸을 했다. 그것조차도 스스로 그것은 누가 파쇄하는 걸 파쇄한다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막아야 되는 그렇지. 일이에요. 이건 내 유일한 증거다. 네. 내가 사람들은 다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나 결백하다. 나는 그 시각에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내 증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본인이 용산에 가서 포맷을 시키면서 그 기록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는데 네. 이렇게 제가 수사관이면 자, 조사하려고 했더니 없앴어요. 그러면 물어봤어야 돼요. 왜 이걸 없앴냐고. 네. 당신 이거 왜 없앴냐. 당신의 유일한 알리바이 증거인데. 네.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제출했어야 되냐라고 해야 되는데 특조단은 거기서 끝냈어요. 왜 없앴냐를 묻질 않고 없어져서 조사를 못합니다. 그때 유행했었던 허무 개그네요. 야, 엄청난 뭐 거죠? 했어?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파쇄했는데, 그래? 알았어. 이거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유족이고 우리고 이게 말이 되냐. 왜 없앴는지 물어봤어야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부소대장이 이 사건의 범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몰리는 이 의혹을 본인이 해명해야지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혹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본인도 불행한 건데 왜 특조단이 이 부분을 제대로 물어봐주지 않아서 유족은 유족대로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소대장은 여전히 자기에게 몰리는 의혹을 피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특조단의 잘못된 수사가 유족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또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소대장에게도 강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 결과다. 따라서 이 잘못된 수사는 반드시 제대로 잡혀야 된다. 예. 이게 이 김은중이 사건에 대한 진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소대장은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부소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경비 소대원들이 새로 확인된 김은중이 사망 시각으로 확인된 12시 20분이 아닌 그보다 1시간 더 이전인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은중이 소대의 부소대장이 작업을 했다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 컴퓨터는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군의문사위원회, 민사법정 또 군조사 기관까지도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기가 스스로 그 유일한 알리바이 증거를 파쇄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유족도 의혹을 풀 것이고 그리고 의혹을 사고 있는 본인도 더 이상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텐데 이걸 물어보고 확인해 줬어야 될 특조단이 이걸 안 하고 수사를 끝냄으로써 이 사건의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까?
이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네. 김은중이를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철모의 주인을 밝히는 일. 예. 이것이 바로 김은중이의 진실을 밝히는 거다 이런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중이는 사실은 죽어서도 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총기 번호를 알려준 어떤 남모르는 사병. 그리고 자신의 벙커 앞을 지켰던 자기의 죽음의 마지막을 목격했던 그 김병장과 또 당시 현장을 같이 왔던 이훈 그 위생병.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 어떤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철모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 과정과 지난 16년 세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도와준 노효수 박사 등등 정의상 기자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맺어준 건 역시 저는 정말 이 사건의 반전과 반전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김은중이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럴 수 없지 않나. 너무 기가 막힌 과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은중이는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은중이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이미 제가 지금까지 5번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확실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걸 부정하고 있는 것은 군의 억지와 침묵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국방부가 이러한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김은중이의 명예를 살려줘야 되는데 김은중이에 대해서 오히려 자살했다고 주장하죠. 지난 4월 5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그 김은중이의 이 국방부가 김은중이가 자살했다는 억지를 사람들에게 밝혀냈는데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또 이런 그 반박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침묵만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오늘도 김은중이가 자살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자살한 것은 김은중이가 아니라 국방부의 양심입니다. 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대로 끝날 거냐?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밝힐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김은중이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김은이 죽습니다. 군창설 이래 지금까지 66년간 모두 38,000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되어 아무런 예우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살했는지 알 수 없죠. 그렇게 김은중이 역시 자살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는 김은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김은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판문점 김은중이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반장님. 총도 자기 것이 아니고, 철모도 미군 것이 아니고, 숨진 시각도 그 시각이 아닌, 이 명백한 이런 타살이라고 결론 낼 수 있는 이 사건에, 지금, 구반장님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어요. 자, 고상만과 함께 했던 구반장의 수사반장. 다음 주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66년 동안 3만 8천여 명의 그런 군인들이 자살로 처리됐다고 하죠. 세월호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 300명. 예.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두 분이 예비 조합원으로 등록하셨어요. 바람의 검심, 또 숙취엔 해장국님, 예, 그리고 충남 천안시에서 연상님,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미스터 리이 님께서 출자까지 마치신 그런 조합원으로 오셨습니다. 자, CMS 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노크 기순의 천안함 폭침 등, 예. 사건, 사고 문제만은 국방부를 해체해야 하는 건가? 문제가 많다고 해갖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 옳지 않은 것처럼요. 그렇죠.
뭐든지 해체가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해체에 준하는 그런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호응해 주셨고요. 자,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막판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든 무엇을 밝혀낸다는 것은 그저 호사가들의 취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강타했을 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수만 명이 일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가 수만 번 사라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무리한 행진곡 좀 선곡해 주시겠습니까? 임 PD님. 미국이 이러저런 문제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위기에 닥치면은 일치단결하는 모습 보여줍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런 증거들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한국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시신들, 유골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습을 하고, 수습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검사를 통해서 유족을 찾아내고, 그리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는 그런 전통이 있죠. 결코 우리 시체를 전장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정신없는 와중에 식민지와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뒤돌아보지 못하고 옆을 보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월호가 됐던 또는 김원중이가 됐던 군대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됐던 말이죠. 오늘은 2014년 서기 2014년 5월 20날 5월 27일 새벽에 바로 소위 말하는 광주민주항쟁은 종료됐습니다. 도청에서 마지막 교전이 일어나고 진압이 되었죠. 다음 주 화요일은 바로 5월 27일입니다. 자, 우리 고 반장님께서 그날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